아버지가 남긴 거야. 열쇠요. 너만 열 수 있대. 장례식장 안은 저녁이 깊어가며 한층 더 조용해졌다. 낮에는 문상객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빈 향로 냄새와 잔잔한 조명만이 마지막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은영은 영정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이야기 시작 전에 앞서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의 장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허무함이 서서히 가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그늘진 복도와 축 늘어진 꽃장식들 사이에서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다. 평생 말수가 적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할 줄은 몰랐다. 은영이 제단 앞에 조물록을 덮으려던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선 구두 소리가 고요한 빈소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검은 코트를 여미며 들어왔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은 마치 오래도록 품어온 무거운 마음을 붙잡은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은영은 순간적으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떨리는 손끝이 국화 한 송이를 쓰다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조문이라기보다는 사죄에 가까운 몸짓처럼 보였다. 은영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여자가 먼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따님 되시죠? 은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은영에게 내밀었다. 은영이 손을 펼치자 그 위에 놓인 것은 낡고 녹슨 열쇠 하나였다. 금속 표면은 손때로 달아 있었고 희미한 숫자 같은 것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걸 꼭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많이 망설이셨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단호했다. 여자는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은영이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잠시만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여자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라는 부탁만 받았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여자는 몸을 돌려 빈소를 빠져나갔다. 발걸음은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마치 더 머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은영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안의 열쇠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작은 금속 조각에 불과한데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손바닥을 짓누르는 듯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특별한 물건을 숨길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남기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죽기 직전 낯선 여자를 통해 열쇠 하나를 남긴 걸까? 잠시 후 어머니와 남동생이 다가왔다. 누구야? 아버지 옛 직장 동료인가? 모르겠어. 그냥 와서 열쇠를 주고 갔어. 아버지께서 전해달라고 했대. 가족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유독 은영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망설이며도 이 열쇠를 꼭 전하라고 했다는 말.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다. 은영은 천천히 열쇠를 쥐었다. 낡은 금속이 손에서 식은 기운을 내뿜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마음을 스쳤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이 작은 열쇠 속에 잠들어 있다는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다. 장례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은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서재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오래된 책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평생 서재를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틀 전 장례식에서 받았던 그 낡은 열쇠가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왜 아버지는 그것을 직접 주지 않고 낯선 여자를 통해 전하게 했을까? 책상 맨 안쪽 서랍을 여는 순간 은영은 손을 멈추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 색이 바랜 갈색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글귀가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일, 건드리지 말 것. 은영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금지까지 적어놓을 만큼 신경 쓰던 건 거의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계약서, 몇 장의 영수증, 그리고 빛바랜 종이에 적힌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그리고 종이 오른쪽 끝에는 희미하게 B-10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은영은 순간 손안에 쥐고 있는 열쇠를 떠올렸다. 열쇠의 금속판에 새겨졌던 그 숫자. 너무 달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B와 10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여길 다녀가셨던 건가? 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문 밖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니? 뭘 찾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아버지 서류 좀 보고 있어. 은영은 봉투를 감추듯 접어 올렸다. 지금 말하기엔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남동생은 장례 후 실무를 처리하느라 집 밖을 오갔고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휴식을 취했다. 집안이 조용해진 틈을 타 은영은 작은 가방에 열쇠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넣었다. 어쩐지 이 일은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들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 열쇠가 자신을 계속 앞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나온 곳처럼 낡은 벽과 빛바랜 간판들이 그대로였다. 종이에 적힌 주소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 한 모퉁이에 있었다. 작은 철문 너머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붉은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 B-10이라고 적힌 작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 은영은 숨을 고르며 열쇠를 손에 쥐었다. 설마 이게 맞는 문이야? 문고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지만 잠겨 있었다. 열쇠를 조심스럽게 꽂아 돌리는 순간 금속이 맞물리는 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두운 실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다. 은영은 손전등 앱을 켜고 내부로 한 걸음 들어갔다. 방은 작고 단출했다. 책상, 낡은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그런데 이상했다. 이 방은 분명 오래된 곳인데 누군가 최근까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창가 쪽에는 갈아 마신 병원 처방약 봉투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수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수첩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은영은 책상 위 수첩 한 권을 펼쳤다. 첫 장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생활비 전달, 상태 악화, 방문 예정. 그리고 다음 장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의 일 끝까지 책임진다. 은영은 수첩을 닫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방은 단순히 옛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삶의 또 다른 무게가 자리한 곳이었다. 아버지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은영이 방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순간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발걸음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은영은 확신했다. 누군가 이 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을 찾으러 올 것 또한 누군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을 더 살폈다. 오래된 단칸방은 작고 단순했지만 공간 안에 쌓여있는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눅눅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감정이 이곳에 갇혀 있다가 지금 망문이 열린 순간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두고 방 한가운데에 천천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침대는 허름했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몸을 누였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닳아버린 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컵 속에는 미세한 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수첩 더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의 것이 아닌 필체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누군가의 상태, 치료 경과, 생활비 전달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수첩들 사이에서 종이가 삐져나와 있는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는 세월의 발에 가장자리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어떤 남자의 사진이 나왔다. 지금은 중년이 되었을 법한 사람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잃었다. 은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낯선 서늘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사람.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런 단칸방에서 흔적이 유지되고 있었을까?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약봉지가 두 겹, 세 겹 겹쳐져 있었다. 대부분의 약봉지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고 처방병원 이름이 모두 동일했다. 같은 사람이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은영은 약 종류를 대조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누군가 아버지가 꾸준히 돌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은 은영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술자리도 멀리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수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면서도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단칸방 곳곳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방 한쪽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금속 소리가 들렸다. 은영은 소리에 이끌리듯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 비슷한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이미 녹이 쓴 상태였고 표면에는 오래된 먼지가 덮여 있었다. 열쇠로 열리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누군가 열어본 흔적은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안쪽에서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지금 당장은 열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듯했다. 책상 위로 다시 돌아온 은영은 사진 뭉치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아버지와는 관련 없어 보였지만 중간에 묘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같은 작업복을 입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힌 공장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서랍에서 발견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유독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표정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은영은 사진을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아버지가 잠시 몸담았다고 말하던 공장의 이름. 어머니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은영은 공장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막 시작되는 실타래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닥 가까이에 놓여있던 낡은 신문지 더미를 치우자 오래된 작업복 하나가 접힌 채 놓여 있었다. 가슴 부분에는 아버지의 이름표가 수놓아져 있었다. 은영은 작업복을 들어 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이곳을 숨겨온 이유가
단순한 과거의 잔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 방은 기억이 아니라 책임의 공간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약속이 자리한 곳. 그리고 은영이 천천히 방을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닫힌 문 너머로 미세한 그림자 하나가 스치는 듯했다. 누군가가 계단 아래에 서서 이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리는 없었지만 은영은 감지했다.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며 그중 누군가는 자신이 온 것을 결코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은영은 문틈 너머에서 느껴졌던 기묘한 기척을 떨쳐내지 못한 채 천천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다시 문고리를 잡기 전 그녀는 스스로 한 걸음 멈춰섰다. 누군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지금은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아 우선 단칸방 안의 단서부터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이 방은 아버지를 이해할 열쇠가 될 곳이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들을 다시 훑어보던 중 은영은 가장 아랫부분에 깔려있던 도톰한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수첩과 달리 훨씬 오래된 종이질에 표지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기록일지. 누가 적은 것인지 어떤 시기의 기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만큼은 명확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11일. 상태 악화. 추가 치료 필요. 생활비 전달 완료. 은영은 날짜를 천천히 되뇌었다. 1994년.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때 아버지는 바쁜 일이 있다며 퇴근 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어린 은영은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의 얼굴을 기다리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기록과 연결되는 것만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1996년 7월 3일. 재활 점검. 생활비 전달. 1999년 1월 8일. 허리 통증 심화. 병원 이동.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시간은 현재로 가까워졌고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다. 하지만 어느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사고 이후 지금도 그날이 잊히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영은 손을 떨었다. 사고? 무슨 사고?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수첩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간단한 도면과 주소, 그리고 납부 내역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곳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날짜와 액수는 수첩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누군가를 꾸준히 돕고 있었던 거네. 은영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고 떨려 있었다. 도면 위에 작은 붉은 점은 단칸방 바로 아래층, 그리고 옆집까지 연결된 표시였다. 마치 누군가의 이동 경로나 생활권을 추적해 놓은 듯한 표시였다. 그동안 아버지가 단칸방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지켜본 것이라는 생각이 은영의 머릿속을 때렸다. 바닥 한쪽에 놓였던 작은 가방이 눈에 띄었다. 지퍼를 열자 낡은 영수증들과 병원 주차권, 그리고 한 장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임시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병원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가 있었다. 수신자란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도현. 은영은 그 이름을 다시 중얼거렸다. 단칸방에서 찾은 젊은 남자의 사진 뒷면, 그리고 기록 일지 속에서 반복되던 문장. 모든 단서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강도현이라는 남자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 사고는 무엇이었고 그 사고 이후 아버지는 왜 책임을 혼자 감당했을까? 그때 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숨소리 같기도 걸음이 머뭇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은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살짝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보다 확실했다.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문은 다시 조용해졌고 인기척은 사라졌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수첩, 사진, 봉투를 가방에 넣고 방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책상 아래 떨어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 종이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필체였다. 은영은 종이를 펼쳤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누구도 탓하지 말아라.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은영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쳤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이 지금 막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단칸방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던 은영은 등 뒤에서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돌아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래된 전등만이 깜빡이며 낮게 윙윙거릴 뿐이었다. 누군가 문틈에 숨어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 존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긴장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더 짙어졌다. 은영은 가방을 열어 단칸방에서 챙겨온 수첩과 사진,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 아버지가 숨긴 삶의 조각들이 하나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연결고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골목 끝으로 향하던 순간이었다.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었다. 가로등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열쇠를 건네고 사라졌던 그 여자였다. 은영은 멈춰섰다. 여자는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방에 다녀오셨군요. 은영의 손이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여자는 잠시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망설임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고인께서 따님이 언젠가 그 방을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곁에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위험하다고요? 은영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따님이 알게 될 진실은 오래된 상처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두가 원했던 진실은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그게 혹시 누군가를 자극할까 걱정하셨던 거예요. 은영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를 자극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영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인께서 남긴 또 다른 물건입니다. 지금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은영은 봉투를 받으며 속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짧은 문장 하나. 진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의심할 사람을 조심하라. 은영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죠? 여자는 눈을 깊게 내리깔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따님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은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아꼈는지, 왜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맡겨야 했는지 모든 이유가 이제 막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영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는 동생이었다. 밤 공기가 더 깊어지자 골목을 비추던 가로등도 점점 흔들렸다. 은영은 강진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에 쥔 봉투는 체온이 식은 지 오래였지만 안에 담긴 문장은 이상할 만큼 뜨겁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의심할 사람을 조심하라. 그 한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파문처럼 일었다. 누구를 의심하라는 걸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런 불길한 말을 남겨야 했을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 불빛이 흘러가는 것조차 마음에 불편하게 닿았다.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은영은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뒤쫓고 돌아온 탓인지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자 남동생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은영은 어쩐지 그 무표정이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다. 누나, 어디 갔다 왔어? 전화했는데 왜 바로 안 받아? 잠깐 나갔다 왔어.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도연은 은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 누나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은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뭐야? 장례식장에서 받은 거야?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거래. 직접 건네신 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줬어. 도연의 눈빛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여자? 누군데? 은영은 짧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도연은 처음엔 무심하게 듣는 듯 했지만 은영이 열쇠와 단칸방을 언급하자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누나, 그런 데까지 혼자 간 거야? 요즘 위험한 일도 많고 그러다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괜찮아. 그냥 확인이 필요했어.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도연의 반응은 은영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다. 강진이가 남긴 말.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문장이 도연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은영은 스스로 다짐했지만 머릿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은영은 방으로 들어가 단칸방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수첩과 사진, 약봉지와 병원 영수증,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 일지. 그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어떤 사고를 잊지 못했고 그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크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혼자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았다. 하지만 하나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왜 이제서야 단서를 남겼을까? 그리고 왜 직접 딸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아버지 성격상 무언가를 숨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혼자 품고 살았다. 은영은 사진을 들고 조명을 향해 비춰보았다. 젊은 시절 강도연이라 적힌 남자의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둘의 표정은 묘하게 일치했다. 마치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은영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메시지. 보낸 사람은 미등록 번호였다. 단칸방에 있었던 물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누군가가 자신이 단칸방에 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은영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방 안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멀리 부엌 쪽에서 냉장고가 울리는 가벼운 소리까지도 불길하게 들렸다. 은영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는 단순한 비밀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건드린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 방 밖에서 도연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은영은 무심코 문을 바라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들렸다. 은영이 문 쪽을 바라보던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문틈 아래로 비친 그림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책상 위 자료들을 손으로 가려두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문이 살짝 열리며 도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누나, 아직 안 자? 은영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다. 응, 그냥 아버지 서류 좀 보고 있었어. 도연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책상의 물건들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은영은 그 순간 이상하게 몸을 움츠리게 되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그의 시선이 오늘따라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껴졌다. 너도 힘들었잖아. 좀 쉬어. 도연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기 전 은영은 그의 표정에서 아주 잠깐 스치는 무언가를 보았다. 놀람? 불안?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책상 쪽으로 돌아와 단칸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펼쳤다. 그중 가장 눈에 걸리는 건 기록 일지였다. 페이지 여러 곳에 생활비 전달, 상태 악화, 진료비 충당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기록의 반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날짜였다. 1994년, 1996년, 1999년, 2005년, 2010년. 공통점은 하나. 모두 아버지가 집안에 가장 바빴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에게 바쁘다고 했던 시기마다 실제로는 이 남자 강도연을 찾아다녔다. 아버지가 숨긴 건 단순히 과거가 아니었어. 은영은 혼잣말을 흘렸다. 그때 수첩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영은 허리를 숙여주었다.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운데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공장제의 기록 보관소 지하 보관실. 은영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과거 일하던 공장. 하지만 그는 그 시절 이야기를 극도로 꺼렸고 사고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종이 뒷면에 적힌 문장이었다. 기록 실종 위험. 특정인 열람 중지 요청. 누가 요청한 것일까? 아버지? 회사? 또는 지금 은영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 은영은 빠르게 기억을 되짚었다. 단칸방 문 앞에 느껴졌던 인기척. 골목에서 마주친 시선. 미등록 번호의 메시지. 모든 것이 누군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은영이 기록을 확인하는 걸 원치 않았다. 은영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다. 메시지 발신자는 여전히 미등록 번호. 보낸 시각은 은영이 단칸방을 나와 3분 뒤였다. 누군가가 그곳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누가 대체 누구야? 은영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단 한 곳, 자신의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도연.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형제로서의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은영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다. 그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은영은 깜짝 놀라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다. 도연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집을 나가는 모양이었다. 이 시간에 어디가? 은영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은 어딘가 급했고 문이 닫힐 때까지 은영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은영은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연이 골목길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바로 그 지점은 오늘 은영이 강진이를 처음 마주쳤던 자리였다. 은영은 창문을 잡고 있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말, 가장 믿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거실로 나왔다. 도연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은 없었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도연의 외투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평소보다 습기가 덜 마른 듯 보였다. 은영은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적어둔 주소, 공장제의 기록 보관소 지하 보관실. 은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이른 오전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이미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지나 오래된 공장지대가 나타났다. 대부분 철문이 닫혀 있었고 일부는 폐쇄된 듯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다. 공장 앞을 지나며 은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어떤 비밀을 평생 숨겨온 걸까? 제 기록 보관소라는 작은 건물은 공장 뒤편에 있었다. 입구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문 옆에 낡은 안내판이 힘겹게 걸려 있었다. 은영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받은 녹슨 작은 열쇠. 손끝이 잠시 떨렸다. 설마.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의외로 쉽게 돌아갔다. 찰칵. 문이 열렸다. 은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창문이 없어 어두웠고 희미한 형광등만이 미약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두세 걸음 내려가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지하 보관실은 오래된 문서 냄새와 습기가 뒤섞여 있었다. 철제 선반마다 두꺼운 파일들이 잔뜩 꽂혀 있었고 일부는 먼지에 묻혀 제목조차 보이지 않았다. 은영은 손전등 앱을 켜고 선반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1994년 사고 기록,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내부 경위서. 그중 특별관리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철제함이 눈에 들어왔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은영은 본능적으로 그 안에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열쇠를 넣어 돌려보았다. 다시 한번 열쇠는 맞았다. 철제함을 열자 여러 개의 봉투와 문서가 가지런히 넣어져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꺼내 조명을 가까이 비추자 봉투에 적힌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도연 사고 경위 보고서. 은영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평생 돌본 이름. 단칸방에서 발견한 사진 속 그 남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봉투를 열자 당시 사고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기계 오작동, 안전장치 미비, 작업자의 급격한 사고.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현장 책임자 윤회 관리 소홀 의혹. 은영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윤. 그 뒤에 흐릿하게 지워진 글자는 누가 보아도 윤태섭이었다. 아버지가 사고의 당사자였다는 뜻인가? 그날의 책임을 자신이 졌다고 믿고 그 후 오랫동안 강도연을 돌봐온 것인가? 하지만 다음 페이지의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다. 사고 즉시 2명의 목격자 진술 불일치. 목격자 어는 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다 증언. 목격자 B는 책임자가 사고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다 진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사고의 진실을 왜곡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은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때 등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천천히 뒤돌아보았지만 지하 보관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서 탁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진 듯한 작은 소리. 은영은 손전등을 비추었다. 철제 선반 아래쪽 종이 한 장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다른 문서들과 달리 비교적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7년 기록 열람자 명단. 목록을 내려가던 은영의 손가락이 어느 이름에서 멈췄다. 윤도현. 은영은 숨을 멈춰버렸다. 도연이 이곳에 왔다고? 언제? 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 특정 기록 봉인 요청 개인정보 사유. 이름 옆에 적힌 서명은 희미했지만 분명 문자 하나는 보였다. 윤, 도, 현.
지하 보관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은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손전등 불빛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뒤섞이며 불길하게 이어졌다. 그 순간 지하 계단 위에서 끼익 문이 아주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방금 내려왔다. 지하 계단 위에서 들려온 소리는 오래된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낮고 끈적한 마찰음이었다. 은영은 숨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단 꼭대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빛은 없었다. 형체만 보였다. 하지만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려오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아닌 채로 서 있었다. 손전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 불빛이 떨렸다. 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철제 선반이 가볍게 흔들리며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계단 위 그림자의 자세가 아주 조금 변했다. 마치 보고 있다는 듯. 지하 보관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뒤섞여 호흡이 답답해졌다. 은영은 손전등을 계단 쪽으로 비추려 했지만 팔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 순간 계단 아래쪽 바닥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감각이 지나갔다. 은영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가방 속 기록과 보고서를 챙기고 서류철 몇 개를 급히 끌어모아 들었다. 문서가 조금씩 바스락거리자 그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계단 위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제는 분명했다. 누군가 은영의 행동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몇 초 뒤 계단 위에서 들리던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다. 소리도 인기척도 숨소리도 없이 마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은영은 잠시 더 기다렸지만 변한 건 없었다. 용기를 모아 천천히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계단 중간쯤에 다다르자 문 밖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문은 어둠 속에 반쯤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듯 손자국마저 선명했다. 밖으로 나오자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다. 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어둠 속 골목의 사각지대는 은영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더 머무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장지대를 벗어나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평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또 그 번호였다. 은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화면을 켰다. 기록을 건드리면 누군가 상처받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영은 손을 떨며 메시지를 닫았다. 숨이 가빠졌다.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자신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은 서류들을 손에 꼭 쥐고 현관문을 닫았다. 거실 불을 켜기 전 집안의 냉기가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졌다. 정적이 길게 이어지던 순간 도연방 문틈 아래에서 약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은영은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치 문 너머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는 기분. 도연방 문틈에서 새어나온 불빛은 생각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다. 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뒤 도연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마치 우연히 나온 듯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왔다. 아직 앉아? 은영은 고개만 끄덕였다. 도연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평범한 동작인데도 은영은 이상하게 그의 움직임을 따라 눈이 갔다. 누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은영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냥 아버지 기록 좀 보고 왔어.
도연의 손이 컵을 잠시 멈췄다. 잠깐이었지만 충분했다. 그는 곧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아버지 기록을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미묘하게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은영은 가방에 넣어둔 서류에 손을 가져다 댔다. 마음속 생각이 점점 정돈되었다. 아버지가 강도연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도왔더라. 도연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누구라고? 단칸방에서 사진도 찾았어. 그리고 공장 사고 기록도. 공장 사고라는 단어가 나오자 도연의 표정이 아주 잠시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컵을 움켜쥐었다. 은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도연아, 너 혹시 이 기록들 본 적 있어? 도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런 건 옛날 일이고 누나가 들여다볼 이유도 없어.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 담긴 경계는 분명했다. 은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왜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누나가 힘들어할까봐. 말은 배려 같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막으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은영은 결심했다. 도연아, 혹시 2017년에 그 기록 보관소 간 적 있어? 정막이 흐르는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숨을 고르는 기척이 들릴 만큼 공기는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짧게 말했다. 누가 그래? 직설적이고 빠른 반응. 숨길 여지가 거의 없는 질문. 은영은 확신에 가까운 섬뜩함을 느꼈다. 기록에 내 이름이 있었어. 말이 끝나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피하며 식탁 끝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는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은영의 눈에 포착되었다. 잠시 후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누나가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왜? 누나도 다치니까. 은영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연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도연이 방으로 돌아간 뒤도 문틈 아래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은영은 식탁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 사고 기록, 그리고 윤도연이라는 이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 내부 어딘가에서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심에 도연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났지만 거실과 복도에는 아직 검은 옷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은영은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날 공장 보관소에서 가져온 기록들은 생각보다 방대했고 한 장 한 장이 모두 지난 시간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산업재해 기록, 사고 보고서, 조사 경위서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날짜를 따라가며 눈으로 훑쳤다. 1994년 사고가 일어났던 해의 문서들은 특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 여러 차례 열람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줄줄이 이어지던 문서 번호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다. 마치 한 장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번호 사이가 어색하게 비어 있었다. 은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빠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여긴 왜 비어 있지? 문서 목록표를 찾아 눈으로 대조하자 빈자리에는 분명히 제목이 적혀 있었다. 기계 점검 담당자 변경 보고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기계 점검 담당자. 사고 당시 그 기계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명시해야 할 핵심 기록이었다. 그녀는 곧장 다른 서류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뒤에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넘겨보아도 그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목록에는 존재하는데 실제 문서는 사라진 상태였다. 은영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 일부러 뺐다.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도연이 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또 그거 보고 있어? 은영은 서류를 덮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거? 도연이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는 문서 제목들을 빠르게 훑다가 일부러인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옛날 종이들 아니야? 그런 거 괜히 뒤지면 더 복잡해져. 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연아, 너 공장제의 기록 보관소에 다녀간 적 있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반응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누가 그래? 기록에 내 이름이 있었어. 2017년 열람자 명단에.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건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섞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두려움, 방어,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 다들 책임을 서로 미루는 말뿐이었어. 은영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괜히 엄마만 더 힘들어졌겠지. 대답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은영의 가슴속 의문은 더 커져만 갔다. 그가 숨기고 있는 건 정말 엄마의 마음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연이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곧 이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윤은영 씨 계신가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은영이 나가보니 장례식장에서 처음 열쇠를 건넸던 강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의 피로는 더 짙어져 있었다. 갑자기 찾아와 죄송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도연은 은영과 강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발 비켜섰다. 그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거실에 마주 앉자 강진이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은영의 손끝이 떨렸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인가요? 네. 당신 아버님과 강도연 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강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분도 조건이 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은영은 대답 대신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당시 기록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록이 돌아오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 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장면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보관소에서 사라진 보고서, 기계점검 담당자 변경 보고서라는 제목,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문턱까지 온 거겠지. 그리고 종이 상단에 적힌 제목을 다시 한번 또렷이 바라보았다. 기계점검 담당자 변경 보고서. 그 한 줄이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은영은 강진이가 건넨 번호로 전화를 걸기 전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창문을 열어놓은 부엌 쪽에서 겨울바람이 잔잔히 스며 들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 거실 한가운데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조심스럽게 통화를 연결하자 조금 쉰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윤은영 씨. 얘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노인이라고 소개했다. 사고 당시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짧고 거칠었고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것을 토해내려는 사람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이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는 낮게 말을 이었다. 그날은 평소랑 좀 달랐습니다. 기계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길 반복했거든요. 누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현장에 돌았죠. 그 말은 은영의 가슴을 순간 쿵 하고 두드렸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온 내용은 그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증언은 이어졌다. 점심 직전쯤이었어요. 강도현 씨가 기계 멈춰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진행하라 했습니다. 오늘 물량 못 채우면 다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서 은영의 손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달려갔던 이유, 도연이 말하지 못했던 의심들, 보관소에 남아있던 기록들, 모두가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나요? 은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은 도연 씨 말대로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날도 멀리서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니까 누구보다 먼저 뛰어왔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소리치면서 그 순간 은영은 갑자기 눈이 뜨겁게 시려왔다. 아버지의 손등, 굳은 살, 날이 선 듯한 주름.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박노인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설명이 안 됩니다. 뭐가요? 사고 보고서에 점검 담당자가 귀하의 부친으로 적혀 있는데 그날 아침엔 다른 사람이 담당이었어요. 대타였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고서에서 싹 사라졌더군요. 정적? 은영의 심장은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사라진 기록 한 장. 그리고 거기 적혀 있었을 이름. 박노인은 낮게 말을 이어갔다. 그 보고서, 그거 누가 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그날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건 당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죄책감을 왜 아버지가 떠안았는지, 왜 그는 평생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했는지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은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정적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그는 은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통화한 사람 그 공장 아저씨지? 은영은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장을 내밀었다. 그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메모장은 낡아 있었고 펼치자 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은 은영의 손가락을 잠시 굳게 만들었다. 누가 잘못한 건지 이제라도 말해야 한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그 아래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현. 은영은 메모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 글씨의 떨림, 마지막을 남기듯 적어내려간 문장은 단숨에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버렸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내가 2017년에 봤던 거야. 근데 그때 난 아버지가 정말 잘못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말았지.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진실은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더 무겁고 깊어진 듯했다. 그녀는 메모장을 닫으며 천천히 말했다. 도연아,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당시 기록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기록이 돌아오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 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빈자리로 가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감추려 했던 혹은 지켜내려 했던 진실이 있었다.
도연은 메모장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가져가더니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무게가 비쳐 있었다. 은영은 그가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재촉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사실은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기록 보관소에 갔던 건 아버지가 정말 점검 담당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였어. 근데 거기서 빈자리를 봤지. 그 보고서가 없다는 걸 알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 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래서 자료를 숨긴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이미 그때부터 그 문서는 사라져 있었어. 그는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메모장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쓰다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런데도 난 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무 말 못했어. 혹시 정말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면 우리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은영은 그런 동생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단단해 보이던 도연에게 이런 불안이 숨어 있었다니. 도연아. 은영이 조용히 불렀다. 그 한마디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으셨던 건 맞아. 하지만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건 아직 아무도 말 못해. 도연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나도 그걸 알고 싶었어. 은영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 서류를 똑바로 정리했다. 메모의 글씨 하나하나가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그 문장의 떨림이 누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진실의 조각처럼 보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영은 화면을 확인하고 눈을 크게 뜨렸다. 발신자는 강진이었다. 은영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 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까 말씀드린 분, 연락이 왔어요. 은영의 눈이 흔들렸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분, 오늘만 가능하대요.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단칸방 아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단칸방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짐작조차 어려웠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도연이 은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언니 혼자 갈 수 있겠어? 괜찮아. 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마음속에 묵직한 생각이 밀려왔다. 사라진 기록 한 장. 그 기록이 나타나야만 풀리는 진실. 문을 열기 직전 은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을 보러 가자. 그리고 천천히 어둠이 서린 복도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단칸방 골목은 여전히 싸늘한 바람이 감돌고 있었다. 은영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고 발걸음 아래서 마른 낙엽이 자꾸만 부서졌다. 문 앞에 서자 지난날 아버지가 이곳을 드나들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작은 방,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말하지 못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은영이 노크를 하자 안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강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낮보다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단칸방은 오래된 전구 하나만 켜져 있었고 벽지의 낡은 무늬가 바람에도 흔들릴 듯 위태로웠다. 작은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진이는 그중 하나를 은영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이야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아버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사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은영의 손끝이 멈춰섰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현장 관리자가 점검 담당을 바꿔놓고도 보고서를 조작했어요. 기계가 멈추지 않은 건 관리자의 책임이었는데 당신 아버님이 그걸 알고도 침묵하셨죠. 은영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침묵을 선택했을 이유,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이 모든 걸 짊어진 이유. 그 멍울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진이는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굴곡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그날 당직자였던 강도연 씨가 사고 직후 작성한 메모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은영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고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탓하지 마시오. 나는 알고 있었다. 은영의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다. 강도현. 그의 삶이 끝나기 전 마지막 의지가 이 한 장에 남아 있었다. 그럼 보고서를 없앤 사람은 누구죠? 은영이 힘겹게 물었다. 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은영을 바라보았다. 당시 관리자였어요. 자신이 점검을 미루고도 책임을 피하려고 보고서를 삭제했고 대신 아버님 이름으로 기재했습니다. 은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충격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마주하게 된 걸까? 진이는 조용히 책상 위 상자를 가리켰다. 이 안에 그분이 남겨놓은 자료가 있어요. 당신이 이걸 갖고 가야 진실이 마무리될 겁니다. 은영은 상자를 열어 한 장씩 꺼내 읽었다. 남아있는 조각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책임을 피하려 했던 관리자, 사라진 보고서,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강도연의 메모. 한참을 자료를 들여다보던 은영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한 감정이 마음속을 천천히 감싸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하나의 결심이었다. 진희 씨. 은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유. 이제 제가 끝까지 확인할게요. 진이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칸방을 나서며 문을 닫을 때 은영은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전구 아래 상자와 서류들이 빛을 받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린 진실처럼.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왜 평생 침묵을 지켰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짐을 짊어졌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은 내가 할 차례야.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잠시 현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단칸방에서 가져온 상자가 손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꺼내지 못한 말들, 누군가 덮어버린 기록들, 그리고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양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실로 들어오자 도연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은영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영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상자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 자료를 한 장씩 꺼내 놓았다. 도연아, 이게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떨림이 있었다. 도연은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문서에는 선명하게 찍힌 문장 하나가 있었다. 기계 점검 담당자 관리자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엔 굵은 펜으로 남긴 누군가의 메모. 삭제 보존 불가. 도연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설마 이걸 아버지가 덮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응. 정반대였어. 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침묵한 거였어. 관리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보고서를 조작했고
그걸 알고도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거칠게 들이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동안 괜히 아버지만 원망한 거야? 은영은 잠시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어. 그땐 우리도 어린아이였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작은 표정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은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상자였다. 열어보니 낡은 수첩과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은영은 그 편지를 펴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영아, 도연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죄인처럼 살기로 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까 두려워서였다. 종이에 남은 잉크는 오래되었지만 글씨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손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너희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고 싶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땐 조금만 나를 이해해다오. 은영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다. 말없이 편지를 건네받은 도연도 눈을 떼지 못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은영은 남아있는 문서들을 하나의 파일에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이걸 공장 측에 전달할 거야. 오래 걸렸지만 아버지가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하자면 나도 같이 할게. 그 말 속엔 더 이상 두려움도 주저도 없었다. 오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결심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은영은 단칸방 열쇠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낡고 작은 열쇠는 손바닥에 가만히 얹히며 마치 오랜 역할을 다한 듯 편안하게 놓여 있었다. 은영은 그 열쇠를 마지막으로 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은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울음도 원망도 미련도 아닌 길고 아팠던 진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순간.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